안녕하세요, 범천입니다. 오늘은 자량도에 대해서 배울 차례죠. 책은 84페이지입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발심이 최초로 일어나는 순간 자량도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발심에는 두 가지가 있죠. 소승발심과 대승발심이 있습니다. 소승발심이 최초로 일어나면 소승자량도에 들어가고, 대승발심이 최초로 일어나면 대승자량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소승발심은 뭐라고 그랬죠? 염리심하고 같은 말이죠. 염리심. 대승발심은 보리심.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또 복습을 해볼까요? 염리심은 그 내용이 뭐죠? 진심으로 자기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이 염리심이죠. 내가 이 윤회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진심으로 처음으로 일어날 때 이제 소승자량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보리심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진심으로 일체 중생 구제를 위해 성부를 추구하는 마음이 보리심이잖아요. 내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진심으로 일어날 때, 처음으로 일어날 때 대승자량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염리심을 소승발심, 보리심을 대승발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심이 일어날 때 자량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량도는 도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수행을 해 나가기 위한 기초가 닦이는 단계잖아요. 자량이 쌓이는 단계입니다. 수행을 해 나가기 위한 자량이 쌓이는 단계라서 자량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기초가 많이 쌓여야 되는 단계죠. 뭐든지 처음 배울 때는 다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복싱 체육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줄넘기만 3달 시켰다고 그럽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많았어요. 요새는 그렇게 하는 데는 없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한다면 회원들 다 도망가겠죠. 그래서 체육관 관장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 뭐 특히 운동 같은 거 오래 해보시고 선수 생활까지 해보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선수 생활도 해보고 또 지도자로 제자들도 가르쳐보고 해보면은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게 되죠. 기초를 확실하게 충분하게 닦아놓지 않으면 실력이 잘 늘지가 않잖아요. 자기는 뭐 빨리빨리 배우려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지만 빨리 못 가죠. 처음에 기초를 막 이렇게 천천히 공들여서 기초를 닦을 때는 이게 답답하고 빨리 안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초를 충분히 여유 있게 닦은 사람이 훨씬 더 빨리 발전을 하고 더 훨씬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기초를 잘 못 닦으면은 어느 순간 정체되고 더 이상 실력이 안 늘잖아요. 모든 게 대부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집을 질 때도 뭐 집 빨리 짓는다고 그냥 맨 땅에다가 기둥 세우고 막 벽 쌓고 지붕 올리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집안이 약하니까 이게 흔들려 가지고 무너지겠죠. 그래서 집 질 때 어떻게 해요? 먼저 기반부터 튼튼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땅을 막 팝니다. 깊이 어느 정도 땅을 파가지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또 땅 밑에 틀을 만들어서 구획을 정해서 막 거기다 또 자갈을 막 쏟아 넣죠. 자갈도 큰 거 안 넣고 작은 거 넣습니다. 큰 거 넣으면은 그 사이사이에 막 떠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이게 또 움직이면서 기반이 불안정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자갈도 작은 걸 가득 담아 놓잖아요. 그러고서 또 빈 공간도 콘크리트로 쏟아서 다 채우죠. 그래서 땅 밑에 기반을 아주 튼튼하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집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렇게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이제 뭔가를 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초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초를 잘 닦아야 그걸 바탕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량도는
이렇게 기초를 닦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문해와 사해가 주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문해, 사해, 수해 그러죠. 문해는 들어서 얻는 지혜, 사해는 사유에서 얻는 지혜, 수해는 닦아서 얻는 지혜. 세 가지 중에 자량도에선 주로 문해와 사해가 많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물론 무아를 기준으로 한 얘기입니다. 무아 이외에 다른 내용들, 뭐 무상이라든가 이런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아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해탈이라는 것은 무아의 지혜와 관련이 있잖아요. 무아의 지혜가 얼마나 강하냐, 거기에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무아의 지혜가 강할수록 해탈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가 발전되는 것은 그 무아의 지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대승은 하나가 더 있죠. 대승은 지혜자량과 복덕자량 두 가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두 가지가 얼마나 쌓였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불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승은 무아의 지혜로 도의 발전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고, 대승은 지혜자량과 복덕자량이 얼마나 쌓였느냐, 그걸로 이제 도의 발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량도에 처음 들어가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듣고 사유하고 또 많이 사유해서, 그러다가 무아를 추론에 의해서 지각하면 이제 중품이 됩니다. 자량도는 세 단계로 나눠요. 소품, 중품, 대품 이렇게 됩니다. 자량도에 처음 들어가면 소품이에요. 소품에서 그 다음에 중품이 되고 그 다음에 대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행도가 되고, 이제 소품에서는 이제 처음 이제 입문을 했으니까 많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게 많고 아직 불교를 잘 모르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듣고 사유하고 해서 무아를 처음 지각하면 이제 중품이 되는 거죠. 무아는 현전분과 음패분 두 가지로 나누면 어디에 속합니까? 음패분에 속하죠. 음패분. 전에 현전분과 음패분 한번 설명드렸는데 안 잊어버리셨죠? 현전분은 감각기관으로 그냥 보고 듣고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고, 누구나 범부들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상이고, 음패분은 숨어있는 진실이라서 바로 알 수 없고, 처음 지각할 때는 반드시 추론을 통해서밖에 지각할 수 없는 대상을 은패분 그러잖아요. 무아는 은패분이죠. 누구나 그냥 뭐 눈으로 보고 무아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져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직접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숨어 있어요. 처음에 지각할 때는 추론을 통해서밖에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은패분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은패분을 나누면 약은패분과 극은패분이 있습니다. 약은 강약할 때 약이죠. 덜 은패되어 있다는 거죠. 덜 은패된 그 내용을 약은패분 그러고, 극은 극단적으로 할 때 극이죠. 극도로 아주 많이 은패되어 있다는 거죠. 극은패분은 이렇게 현전분, 약은패분, 극은패분 이렇게 나누면 삼소량 그럽니다. 삼소량. 그래서 량은 뿌라마나잖아요. 뿌라마나, 바른 지각, 그죠? 바른 지각의 대상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삼소량 그럽니다. 그래서 중품에는 무아를 지각하잖아요. 그리고 대승은 기준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복덕자량이 또 얼만큼 쌓여야 되는 것이죠. 무아를 지각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승도에 들어가서 무아를 지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리심을 내서 대승에 들어왔죠. 그럼 이 사람은 무아를 지각했으니까 대승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대승 자량도 중품이 되나요? 그게 아니죠. 아직 복덕자량을 쌓아야 될 만큼 못 쌓았잖아요. 이제 처음 들어와서 아직 복덕자량이 쌓이지 않았으니까 중품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소품에서 이제 무아는 지각했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리심을 바탕으로 이타행을 함으로써 이제 복덕자량을 쌓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 중품이 되는 거죠. 그럼 뭐 복덕자량을 얼만큼 쌓아야 되냐? 그 기준이 뭐냐? 그건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는 이제 정확히 말은 할 수는 없는 거죠. 복덕자량 그거 어떻게 재겠어요? 잴 수가 없는 겁니다. 복덕자량 뭐 얼만큼 뭐 어떻게 해야 얼만큼이 쌓이고 뭐 얼만큼이 쌓여야 뭐 중품이 되고 뭐 얼만큼이 또 쌓여야 대품이 되고 이걸 뭐 정확히 뭐 자로 잰 듯 또는 뭐 저울로 잰 듯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무슨 양을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뭐 대승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지혜자량과 복덕자량을 계속 같이 쌓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쌓여야 이제 중품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정확한 뭐 양을 뭐 대라 뭐 이런 거는 필요 없는 얘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품에서는 무아를 지각했으니까 이제 무아를 대상으로 집중 명상을 합니다. 집중 명상을 지수행 그러죠. 저번에 설명 들은 거 안 잊어버리셨죠? 지는 어떻게 하면 완성된다고 그랬죠? 9단계를 거쳐서 경안이 생겨나면 지가 완성된다고 그랬죠. 그럼 9단계는 어떤 상태죠? 한순간도 끊임없이 일념 집중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애씀 없이 일념 집중이 이루어지는 게 9단계죠. 그 전 8단계는 약간의 애씀이 있고 일념 집중이 되는데 약간의 애씀이 있는 단계가 8단계고 이제 아무런 애씀도 없이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일념 집중이 이루어지면 그게 9단계잖아요. 거기서 이제 경안이 생겨나면 지가 완성된 거죠. 이렇게 무아를 대상으로 지가 완성되면 이제 대품으로 넘어갑니다. 자량도 대품이 되는 거예요. 대승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복덕자량이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쌓여야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대품이 되면은 이제 지가 완성됐으니까 지관 쌍수를 닦잖아요. 지관 쌍수 아시죠? 지를 바탕으로 이제 관을 같이 닦는 겁니다. 지와 관을 동시에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아를 대상으로 지관 쌍수를 닦아서 이제 관이 완성되면 이제 가행도가 되는 겁니다. 자량도가 끝나고 가행도가 되는 겁니다. 이 기준들을 기억해 두시면은 좋습니다. 중품은 어떻게 하면 중품이 되고 어떻게 하면 대품이 되고 어떻게 하면 가행도가 되고 이 기준을 정해놨잖아요. 이거 기억해 두면은 뭐 이거는 좋은 거죠. 그래서 또 대승 자량도 대품에는 소승 자량도에는 없는 공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법류산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승 자량도 대품에 들면 법류산매를 얻어서 부처님을 직접 친견하고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다더라 하고 뭐 카더라 하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내용은 삼소량으로 치면은 뭐예요? 극은폐분이죠. 극은폐분. 극은폐분은 뭐 현전분처럼 우리가 바로 감각기관으로 바로 알 수도 없는 거고 보통의 일반적인 추론을 통해서 지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죠? 오직 부처님의 이런 오류 없는 말씀을 통해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극은폐분은 3가지 검토를 거치라고 합니다. 3가지 검토.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현전분을 설함에 현량의 위배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토합니다. 이건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보통의 방법으로는 지각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극은폐분의 말씀은. 그러면은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 이분의 다른 말씀들을 한번 보는 거죠. 다른 말씀들 중에 이제 현전분을 설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현전분을 설명하신 말씀 중에 현량과 위배됨이 있는지. 현량이면 직접 지각이잖아요. 예를 들어 보고 듣고 만족해서 알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그럼 우리 혈량을 통해서 지각되는 올바른 지식과 위배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만약에 위배됨이 있다 그러면 아, 이 사람 말은 신뢰할 수 없구나 라는 결론이 되잖아요. 그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사람 말은. 하지만 이 사람이 한 말에 현전문을 사람 말에 혈량과 위배됨이 하나도 없다. 그럼 아, 상당히 신뢰성이 올라가잖아요. 아, 이 사람은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헛소리 막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 충분치가 않죠. 다른 현전문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검토는 뭐냐 하면 약은폐분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설하신 말씀 중에 약은폐분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들 가지고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추론을 통해서 바른 추론을 통해서 얻어진 바른 지식들과 이제 위배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약은폐분의 말씀이 추론과 위배됨이 있다. 그러면 이 역시 아, 이 사람 말은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틀린 소리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틀린 소리도 하는 사람이니까 무턱대고 믿을 수 없는 결론이 되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하신 말씀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또 신뢰성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말은 아, 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아니구나. 상당히 신뢰성이 있구나. 또 신뢰성이 상당히 올라가죠. 하지만 아직 또 남았죠. 이제 극은폐분을 또 검토해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극은폐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 그럼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 하면 이분의 다른 극은폐분을 설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 말씀들이 다른 진실들과 위배됨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검토하고 또 이분이 말씀한 다른 말씀과 모순이 있는가 없는가 위배됨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검토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위배됨이 있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틀린 소리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뭐 100%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위배됨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럼 다시 신뢰성이 또 상당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검토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뭐 이 사람 말에 신뢰성을 이만큼 얻었으면은 아, 이 사람 말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뭐 우리 과학적 사실도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직접 증명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어떤 것들은 직접 추론을 통해서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철저한 실험을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서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서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밝혀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론을 하나 내면 막 공격이 들어가고 반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그럼 그렇게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람들이 한 말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신뢰성의 바탕에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직접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의 그 사람의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뭐 그 정도로 뭐 신뢰성을 쌓은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쉽게 거부를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뭐 아무나 뭐 쉽게 한 말은 쉽게 믿으면서 뭐 이렇게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검토를 거친 말을 못 믿겠다 하면 이 사람은 좀 공정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만큼 신뢰성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 그만큼의 그 사람이 쌓은 신뢰성만큼의 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공정한 거죠. 그죠? 네. 그렇고 하여튼 대승 자량도 대품에는 법률산매가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저는 제가 뭐 직접 알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고 전해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품에서 또 빼먹었습니다. 대승 자량도 중품에서는 어떤 공덕이 있는가 하면 대승 중품 자량도 중품 이하까지는 대승에서 퇴락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리심을 처음 내서 아직 보리심이 약한 단계잖아요. 보리심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깨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경에 닥쳤을 때 나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다. 난 이거 못하겠다. 나는 뭐 일체중생 구제고 뭐고 성불이고 간에 나는 못 해먹겠다. 나는 그냥 나 혼자 해탈이나 빨리 할란다. 이런 마음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승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소품에서 보리심을 계속 명상을 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보리심이 강화가 됐잖아요. 중품에서는. 거기다가 또 무아까지 지각을 했죠.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이제 보리심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대승 자량도 중품부터는 대승에서 퇴락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아의 지각이 이 역경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예로 과학에서 입증한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있느냐면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사실입니다. 이거 비슷한 얘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자기 삶에서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아의식이 강하고 내가 막 암환이 강할 때 그럴 때는 더 스트레스가 강하고 더 많이 세상과 부대끼고 더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더 정신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자아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고통이 커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이 자아의식이 강할수록 육체적 고통도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극은폐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누구한테 들은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의식이잖아요. 경계가 있죠. 육체를 기준으로 하면 육체는 우리 피부를 기준으로 피부 안쪽에 있는 건 나하고 피부 바깥쪽에 있는 건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가르는 경계가 육체적으로는 피부죠. 피부도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자아의식이 강하면. 그래서 더 예민해지니까 더 같은 자극에도 더 큰 고통을 받는 거죠. 이건 증명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자아의식이 강할수록 더 부담을 느끼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다는 것은 누구나 또 이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아를 지각하면 그 자아의식이 상당히 약화되고 암환이 약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세상 살아가는데 부담을 덜 느끼고 고통을 덜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중품에는 이런 공덕이 있고요. 자량도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대승의 길은 항상 제가 반복드리지만 지혜자량과 복덕자량을 같이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죠. 이게 반복입니다. 지혜자량은 무아를 명상함으로써 쌓고 명상에서 나와서는 복덕자량을 어떻게 쌓죠? 보리심을 바탕으로 이타행을 함으로써 복덕자량이 쌓이죠. 이렇게 지혜자량과 복덕자량을 같이 쌓아나가면서 도가 발전돼 나가는 겁니다. 성불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량도는 이렇게 소품, 중품, 대품 이렇게 이루어져서 대품에서는 완성된 질을 바탕으로 지관 쌍수를 닦잖아요. 무아를 대상으로 지관 쌍수를 닦아서 이제 관이 완성될 때 이제 가행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가행도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